또 이 사람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된 발언인데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의 실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라고 하면서 두 국가론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 띄워드릴 건데 북의 실체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들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국가보안법도 매듭 짓고 북한이라는 호칭도 이제 검토해 볼 수가 있다. 좀 글자가 좀 작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 이런 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국가보안법에다가 북한이라는 호칭도 이제 검토해 볼 수가 있다. 북의 실체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들도 가능할 것이다.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정경 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해석을 해드릴게요. 북한의 핵을 인정하자.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하고 비핵화 같은 얘기는 하지 마라. 그리고 국보법 없애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돕고 그쪽이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 자유, 민주주의가 북한 주민한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서 어떤 걸 했습니까? 대북전단, 대북방송 다 일체 못하게 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도 못했던 50년 동안 아무도 진보 정권에서 못했던 국정원에서 라디오하고 TV, 방송 이거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 메시지는 끊고 못 들어가게 하고 북한의 영화나 만화, 그 다음에 TV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체제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큽니다. 그래서 통일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관점에서 그대로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통일 그렇게 잔악계나 통일 가지고 여기까지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 그렇죠. 왜냐? 북에서 그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가르마가 타지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란 얘기를 하는데 진보 정부에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북을 핵 개발할 의지가 없다, 능력이 없다. 그다음에 이건 자위적이다. 그리고 이건 비핵화다.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현금만 3조 원이 가고요. 8조 원의 어떤 돈이 그런 어떤 물자가 가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핵이 개발됐습니다. 그럼 북한의 핵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묵인하거나 동조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적행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입 싹 닫고 본인들은 평화주의자인 척하면서 북한의 스탠스가 바뀌니까 우리가 북한의 내재적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핵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것도 빼고 저기 체제 인정하고 북한 말 대신 그럴싸한 얘기도 네이밍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왜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예전에는 차라리 북한으로 가라 그런 얘기 그래도 심했다 생각을 했는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하는 행태를 보면 왜 북한에 안 갑니까? 안 가죠. 미국 유학 보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북한 관련된 멘트라도 해야 주목을 받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 북한 얘기하고 또 임종석 실장 얘기를 하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나섰는데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주한미군 재배치를 직접 언급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변호사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전자권 전환이잖아요. 전자권 전환인데 이것도 지름길을 택하면 한반도 전력 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일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면서 동시에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는 또 이번 정부와 좀 다른 스탠스를 또 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요 언론에서 사설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게 제이비어라고 하는 사비에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캐톨릭이지 않을까 싶은데 XAVIER인 것 같아요. 사비에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미군이 빠지면은 그만큼 그에 따르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부담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부담.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그런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이른바 인계철선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무뎌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예. 사실 그 주한미군이 그 동두천, 포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DMZ 인근에 있다가 네. 사실 뒤로 밀려서 용산에서 이제는 평택까지 내려간 그렇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강북에 미군이 있을 때와 강남에 있을 때의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 이 지역에 대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억지력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무뎌지지 않을까 했는 우려가 여전히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는 주한미군 감축이 된다. 예.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대북 억지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북한 이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점이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단순히 그 인원만 어떻게 보면 줄인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정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한마디로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 있는 것이 주한미군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국 억제 전략으로서 그렇죠. 주한미군이 인도 태평양 어떤 그 전선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한국에 있는 항공모함 비슷한 것이다. 항공모함은 어때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전 세계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할 때는 한국에 있다가 다른 데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쭉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몇 여단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한국에 있는 그 지금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게 된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동대 쉽게 말하면은 실질적으로 전쟁에 투입돼서 전쟁이 났을 때 북한과 싸울 수 있는 인력이 거기밖에 없는데 그 병력 빠져버리면은 사실상 미군이 한국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늦어지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 우리 육군들이 결국 북한과 육박전을 벌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답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생길지. 그리고 또 하나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 작전권 대한민국 전시 작전권이 자기 나라에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이 한반도 전력 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상황을 다 봐가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런 전시 작전권 회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애두른 것도 아니지 직접적으로 노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미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좀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미 갈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네요. 특히나 여기에 또 중국의 서해 영향력 강화에 대해서 또 강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동북 공정에 이어서 서해 공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해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이의지, 중국의 이의지가 중첩되는 지역을 서해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해서 PMG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어업 활동 이외에 다른 것들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알박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비례적인 어떤 행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설치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러고 있는데 이런 내해화 시도에 대해서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되고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현상 변경과 현상 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인민해방군에 시진핑이 지령을 내렸다, 지시를 했다는 그런 게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측 속에서 미국이 봤을 땐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중국은 자꾸 현상 변경을 힘의 논리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대만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서해를 어떻게 보면 내해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것들은 뭡니까? 이게 안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왜 못하는지 결국 중국에 실시하고 대만에 실시한다는 건 굉장히 기능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상황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모든 비용에 다 녹아 있다고 봐요. 관세라는 거 그리고 안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우리는 대통령 한 명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치르지 않아야 될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슬픈 현실을 목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주한미군에 있어서 가장 이 문제가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한미 FTA라는 것 두 축을 통해 가지고 예.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관세 협상하면서 어떻게 됐죠? 한미 FTA 사실상 무기력화됐습니다. 무력화됐습니다. 없어졌다고 봐야죠. 뭐. 그렇죠. 예. 아니 우리는 0에서 네. 아니 우리는 원래 미국에 수출할 때 0에서 관세가 0. 0이었습니다. 일본하고 EU는 관세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같은 15%라고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권이 아니라 한미 FTA라는 우리가 한미 간의 어떤 신뢰와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가졌던 경제적 지위를 잃어버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가지고 주한미군이란 거는 상수였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하에 주한미군이 있을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안 도와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빼는 거죠. 예. 주한미군의 숫자를 줄이고 철수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처럼 한미 동맹이 강화 굳건하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숫자가 많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이재명 정부라는 그 이유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큰 틀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미 동맹이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동맹이 있어서 한미 FTA가 무너졌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숫자를 줄인다. 이거는 단순히 숫자를 줄인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믿을 수 없구나.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체제, 시장 경제라는 그런 큰 틀에서 사고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권위주의 체제, 쉽게 말해서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 그 다음에 동북아 균형자론, 한반도 운전자론 예. 이거를 쉽게 표현했을 때 자유진영 입장에서는 너희 우리랑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랑 같이 한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 정상회담에서도 특히 이제 25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제 발언이 나왔던 부분 관련해서 이달 말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래 관세 협상 때 우리나라 한국 국방비 한국 국방비를 GDP의 3.8%로 증액 요구 검토했다라는 미국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지난 관세 협상 때 한국 국방비를 한국 GDP의 3.8%로 증액 요구를 검토했다라는 미국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2.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50% 정도 국방비를 더 쓰라라는 얘기인데 여기 또 이제 방위비도 연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난 관세 협상 때는 다뤄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 원래 패키지 딜로 처리한다, 한 번에 처리한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옵션으로, 이 정도 컨디션으로 협상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50% 정도 국방비를 더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대중국 견제용 주한미군 유연성을 지지하는 그런 성명까지 발표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지난 관세 협상 때 미국에서 제시를 하려다가 말았다라는 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미 관세 협약 대실패 이 뒤에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실패가 근본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였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정의 두 가지 큰 전략은 첫 번째는 지공 전략. 쉬엄쉬엄 해도 된다. 두 번째 전략은 패키지 딜 전략. 세 가지를 같이 한다고 했죠. 관세 협상 그리고 농산물 관련되는 협상 나아가 방위비 협상 이거를 한꺼번에 퉁치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균형을 이루려고 했다는 전략인데 그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온 그 전략은 뭡니까? 완전 반대죠. 속전속결 전략, 스피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 야, 8월 1일까지 안 하면 25%야. 이렇게 하니까 뭐 미국에 쫓아가고 했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8월 1일 바로 하루 이틀 전에야 겨우 도장을 찍었던 그런 것으로 해서 지공 전략을 했다가 미국의 속공 전략에 말려들었던 것이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패키지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걸 한꺼번에 그 안보 협의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살라비 전책이야. 하나씩 할 거야. 네. 결국 그와 같은 미국 전략에 다 그냥 넘어가가지고 미국 요청하는 대로 다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났더니만 그거 세율 없다라고 했는데 반도체 야 100%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한국에 있는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야 데리고 와서 미국에 다 세워. 이거 해서 계속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분명히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쌀, 소고기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대문자로 트럼프가 완전한 그 농산물 에그리컬처 프로덕트에 대한 완전한 시장 개방이라고 했고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Cars and Rice라고 해서 자동차와 쌀을 완전하게 협상을 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속적인 상세한 내용 언론 보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제는 하나하나 하려고 했다가 하나하나 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지금 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것이 마치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벤스 부통령하고 앉아가지고 영어를 하는데도 면박 주고 했던 그런 모습이 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또 벌어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해서 민족적인 어떤 그 자긍심도 높여주고 실질적인 국가의 이익도 챙기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국 관련된 내용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25일 그래도 회담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관세와 관련된 부분도 농산물 같은 거를 미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아직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15%로 협상을 했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25% 정도의 관세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25일에는 또 다시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방비와 관련해서도 방위비와 관련해서도 좀 인상이 거의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짧게 한 번만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토론회도 좀 봤는데 전당대회 관련된 뉴스도 좀 봤고요. 근데 비전 얘기는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상호간에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상당히 민감한데 싸우던 내용으로 또 싸우는 것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그 격차가 나름대로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오늘 지지율을 조사를 보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전당대회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회 지금 돌아가는 상황.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는 전환길 씨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미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환길 씨 때문에 참 안 보인다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환길 씨가 당원으로서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지나치게 몇몇 후보들이 그것을 일종의 제가 볼 때 프레임화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환길 씨의 어떤 존재감이 더 커졌거든요. 그 프레임만 남아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저는 전환길 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내란, 극우 여러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계엄에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탄핵은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헌재 결정은 저는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저는 뭐죠? 극우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면 극우입니까? 그리고 광장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 문제가 있었잖아요. 내란죄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가 수사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괄적인 어떤 수사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탄핵이 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광장에 나갔던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거리에 나갔다, 광장에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었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얘기하면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전 믿지는 않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선관위에 워낙에 부실이 많았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예. 그리고 뭐 관저 앞으로 거기에서 나갔던 국회의원 45명 또 제명을 하고 내보내야 되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굉장히 내란과 극우라는 어떤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배제 언어를 통해서 극단화시키는 이게 되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첫 번째 그 토론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장동혁 후보가 안철수 의원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내가 극우냐.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어떤 존재감과 무게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1월부터 3월까지 그 거리를 메웠던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너무나 쉽게 헌재에서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상한 건가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쉽게 세상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목소리에 대해서 극우다 내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무엇보다도 그런 프레임을 민주당에서 던졌는데 그런 내란에서 파생되는 상품이 너무 많아요. 내란 선동, 내란 동조 이런 말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입틀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차분하게 이런 내란과 그다음에 극우라는 말에 대한 어떤 폭력성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진짜 극우가 뭐고 진짜 내란이 뭔지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우라는 말 자체가 너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극우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파시즘이라든지 뭐 인종차별, 민족주의 이런 거 깊이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았고 아니 저는 다른 것 다 떠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장단이 있는데 그분이 전환길 씨 관련해서 그분을 받아들이며 히틀러하고 스탈린이냐 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전환길 씨가 뭐 그런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과하게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전환길 씨의 존재감만 커진다니까요. 결국 그 프레임만 남아있는 맞습니다.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전환길 씨 관련해가지고 저는 현장에서 배신자라고 하면서 누군가 이제 얘기할 때 그런 것도 저는 마땅치는 않아요. 그런데 전환길 씨의 그런 존재감이나 그걸 과하게 키워준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그냥 내두시면 됩니다. 자정 기능이 있어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변호사님께도 말씀 좀 여쭤볼게요. 이제 전당대회 한 2주 조금 덜 남았습니다. 2주 조금 덜 남았고 그 다음에 뭐 토론회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에서 3번 정도 더 열릴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다툼만 있고 뭐 합동연설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툼만 있어서는 글쎄요 국민들의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우파의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 어떤 전당대회는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이런 시대 정신을 그 품는 사람이 리더로서 이렇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시대 정신은 세대 교체라고 봅니다. 세대 교체. 지금까지 그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웰빙 보수, 강남 출신 낙하산 관료, 조중동 뭐 이런 키워드가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보수의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혹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강의 앞물은 뒷물에 의해서 밀려난다라고 했듯이 이번 그 8.22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상당한 교체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직 어떻게 될지는 저는 그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층들이 민주당과 그리고 또 한동훈 세력 그 친한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극우 프레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란, 탄핵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데 사실 학문적 의미에서 극우란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시즘, 나치즘, 나아가 마오이즘
모택동에 어떤 홍위병 이런 것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극우란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폭력입니다. 폭력. 단순한 이념을 떠나서 이념을 이유로 한 폭력, 폭력성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정청소하면서 나치가 정말 많은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도 그 중국에서도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그 기성 계층에 대한 살해가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에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자유우파의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그런 세력이 지금 그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큰 흐름을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좌파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좀 집결하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 프레임 거기에 집결한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번에 어떤 그것이 정치적인 올바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있는 팩트 그대로 봤을 때는 윤 대통령 뭐 잘잘못은 변론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의 인권 침해 논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자유우파들의 결집이 일어나고 그 결집의 중심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누가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될지 저도 뭐 생각은 있습니다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번에 있어서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단단하게 코어가 되는 이 자유우파들이 결집되고 그 속에서 자유우파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큰 흐름이 있다는 말씀은 전 꼭 드리고 싶습니다.